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시황 이야기, 그리고 오늘 좀 특징주였던 5G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분산 투자, 집중 투자, 이런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밤사이에 S&P 500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간만에 나온 좀 깊은 하락인데요. 이 하락이 뭐라고 할까요?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어떤 금리 인하를 기대했는데 연준은 아직 그럴 생각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실망,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도 좀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런 것을 언론이 좀 키우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누가 기대를 했나요? 앞서간 어떤 보도들, 기사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매우 좀 불편한 내용이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아무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어떤 기사들을 좀 보면, GDP가, 한국은 왜 마이너스 성장이지? 미국은 너무 좋은데? 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으면서, TV나 매체에서도 한국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일단은 어땠을까? 사실 이걸 지난주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다가 까먹었어요. 방송하는 도중에. 근데 그래서 오늘 좀 짧게만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미국은 소비가 견인해야 경제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1분기에 분명히 GDP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맞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순수출이랑 어떤 재고 축적이 성장률을 견인한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민간 소비가 움직여줘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오히려 꺾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이 높게 나왔지만 이 부분의 그 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가 역시도 조금 좀 애매한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금리 인하까지도 가볼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번 연도에, 이런 이야기들이 슬금슬금 나오는 것처럼 나왔던 것이죠. 근데 겉으로 보는 내용은 그닥 그렇게 그거 하진 않았다라는 일단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른 좀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어떤 성장률 역시도 아직 이 추세가 꺾이겠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이 분기별 GDP 성장률 역시도 이것이 다음에 이렇게 갈지는 알 수 없는데요. 지금 지수가 전고점을 S&P 500이 뚫고 가려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와야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습을 조금 줄여서 보면 조금 주가가 더 빠르긴 해도 이 GDP 성장률과 꽤 흡사합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투가 한번 봐보면 여기를 조금 줄여볼게요. 그쵸. 이 원저리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4년부터만 좀 보면, 이렇게 14년 정도, 여기 때부터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맞춰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14년도에 보면은 여기 지금 날짜가 여기 좀 안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보면 잘 보이죠. 14년도에 높게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보고요. 요때 당시가 좀 겹치긴 했지만 선행지수가 꺾이고 바닥을 잡았던 이 두 구간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면 GDP 성장률보다 항상 선행지수들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구간에서 선행지수가 고점을 찍었던 곳이었고, 여기서 선행지수가 다시 돌았던 이런 부분이죠. 여기가 요런 구간이 요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엔 상승 추세가 이렇게 유지되는 구간이었거든요. 그것들이 이렇게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저는 약간 좀 의아했던 게, 이번에 만약에 요 정도에서 성장률이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요. 떨어지기는 요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전 저점 있는 근처까지 왔는데, 지수는 요걸 좀 확대해서 보면, 지수는 더 빠진 거예요. 원래는 여기 언저리까지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좀 자만이 있었죠. 저희 역시도, 회사도. 그러니까 뭐냐면, 요때가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저희도, 우리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이유도, 저는 이 언저리에서 멈출 거라는 어떤 좀, 나름 확신이 있었는데, 확실히 심리가 그 위구나, 실적보다 수급이 그 위구나, 이 수급보다는 심리가 더 위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저희 생각에는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여기 구간. 근데 역시 급하게 빠졌고, 이 부분은 금방 해소해버리는.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수가 여기 전고점을 이만큼 지금 요 정도 올라왔다면 저는 한 요 정도까지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선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 왔다라는 것은 다음 분기도 이만큼 좀 치고 가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은 일단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언저리까지 미리 올라온 것이라면, 이게 과거부터 이제 GDP를 보면 두 개 분기가 세 개 분기까지 이렇게 증가한 적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그냥 단순한 이런 그냥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다음 분기 것까지의 GDP 성장률을 이미 반영한 것이 아니냐, S&P 500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입장은 사실 이번에 한 요 정도는 과하게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 부분이 과하게 빠졌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 과하게 오른 부분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생각인 것이지,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S&P 500의 어떤 전고점에 대한 어떤 불안함도 있다라는 것. 그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도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여기서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였었거든요. 한 요 정도까지. 지금 시기라고 보면. 요렇게 되는 것을 상상을 하고 이제 그려놓고 실제로 주가 움직이는 것과 비교해 보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만큼까지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만큼까지 오르는 부분이 심리적 혹은 수급의 요인 때문에 더 같다라는 건데요. 저는 만약에 이것이 그런 과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과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좀 어느 정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나중에 다음 분기에 어떤 성장률도 좋게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다음 분기가 안 좋을 거라면 금방 테스트해서 실패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그냥 소설인 것이고, 그렇게 예측은 혹은 예상은 하더라도 지수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5월에 첫 해가 지났잖아요. 첫날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주 기분 나쁜 모습은 5월의 첫 시작이 음봉으로, 이건 월간 차트죠. 월간, 주간, 일간. 음봉으로 시작됐다는 게 상당히 기분 나쁘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라는 것도 좀 기분 나쁜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은. 근데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벌써 이렇게 판단하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첫날을 이렇게 음봉 마감했다라는 건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첫날의 이 가격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환율 관련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긴 했는데요. 사실 거의 티도 안 날 정도로 살짝, 그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아직은 그 강세가 꺾이거나 이러한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애매한 이런 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나 뭐 아니거나 지금 최근에 시장이 오히려 상당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역시도 사실 비슷한 의견입니다. 상당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썼던 분산 투자, 뭐 집중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이 종목 이야기는 요거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과 집중 투자, 뭐라고 어떤 선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3-4종목 혹은 2-3종목 사는 것, 그러니까 5종목 미만으로 사는 것을 좀 집중 투자라는 저희의 생각이고요. 한 10종목에서 한 20종목까지를 개인들이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좀 분산된 어떤 개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근데 집중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주 운이 좋아서 집중 투자한 것이 수익이 나면 계좌가 아주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반대일 경우도 상상해 봐야죠. 그럴 경우에는 리스크가 엄청 빠른 속도로 계좌가 줄어들 것이고요. 현금이 없이 100% 다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움직이기 자체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집중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도, 만약에 주식 비중 100%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는 분들도, 저희 회원분에게도 말씀드리면, 나는 3종목에다가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만약에 종목 1, 2, 3이면 뭐 33%씩 하는 게 아니고 현금 하나만 추가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25%씩 정도라도 이렇게 해 놓는 것.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할 때는 현금이 없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집중 투자의 어떤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에다가 만약에 어떤 남의 돈, 론이나 어떤 것으로 이제 했다면 계좌 줄어드는 속도가 이게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집중 투자가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리스크가 좀 있으니 현금 비중을 좀 늘려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근데 사실 분산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왜냐면 예전에는 뭐 어떤 잡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안 한다면 우량주들은 뭐 오래 사놓고 있으면 좋아지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가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한 업종의 대장인 어떤 우량주들, 초우량주들,
이들 역시도 이렇게 꺾여 나가는 거 보면 이거 점점 더 조심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 그 주식 한 15년 전 뭐 요때 20년 전쯤 요때 주식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법한 이러한 일들이 지금은 조금 더 선진화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장주, 우량주들이라 하더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라든지 1등 종목이죠. 그리고 메디톡스라든지 뭐 케어젠이라든지 요즘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최근에는 뭐 인보사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처럼 누가 봐도 이렇게 작거나 이상한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투어에는 문제가 되는 어떤 세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인수합병, 그리고 비자 신청 센터의 어떤 사익 추구 뭐 이런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분식회계 관련된 거예요. 분식. 이것은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상패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또 뭐라고 할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 삼성증권에서 하나투어를 지금이 매수기회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요.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하나투어를 기술적으로 일간 차트로 보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일단 뭐 이 중심선인 한 7만원 근처까지도 뭐 가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작은 어떠한 이런 이슈들이 기사화되는 부분은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빙산의 일부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바닷속에 있는 큰 거대한 것이 아닌 튀어나온 조금 어떤 빙산의 일부분을 보고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운이 없으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갇혀진 이 빙산이, 우리는 이 일부분만 보고 있는데 이 아래 것도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이런 것이죠. 만약에 하나투어가 모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듯이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러한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지금의 가격보다 더 높더라도 그때 안전하게 매매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좀 놀랬던 거는 케어젠입니다. 케어젠은 아직도 중지 중이잖아요. 영업이익률 40%였던 회사잖아요.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는 많이 놀랬고 정말 충격적이었고, 이렇게 초우량주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또 뭐 아시아나항공 분식이라든지 결국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매각으로 이어주는 이런 과정까지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메디톡스는 분식은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스톡옵션 문제가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분식의 문제가 있고, 이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어떤 좀 변곡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점점 어떤 좀 깐깐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사실 이 깐깐하다란 말 자체를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인 거죠. 회계 부정을 눈 감아주는 회계사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요즘에 어떤 지정감사제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회계사 입장에서는 굳이 봐줄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어떤 취지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정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들이 조금 더
강화돼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회사의 어떤 방문하거나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 말고 그냥 딱 나오는 어떤 보고서, 그 사업 보고서만으로도 회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소문에 사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집중 투자와 어떤 분산 투자, 워렌 버핏도 분산 투자를 하라고 했었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종목 이상은 해라. 최소 10종목 이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저는 이것이 저희에겐 맞다라는 좀 입장이긴 하고, 만약에 집중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 한 3종목이라고 하면 33, 33, 33 하지 말고 플러스 현금이라는 하나의 가상의 종목을 하나 정해놓고 여기도 비중을 추가하는 것. 25, 25, 25, 25 이렇게 라도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집중 투자를 할 때는 내 돈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죠. 남의 돈으로 했다가 꼬꾸라지면 어떻게 손을 못 씁니다. 돈은 다 100% 몰빵되어 있는 상황까지 온다면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때는 그냥 매도하고 손실 인정해야 됩니다. 계좌가 한 20%, 30%밖에 안 남는 상황에서라도 버티기를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5G 관련한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였죠. 많이 움직였는데 일단 대표 종목을 좀 봐야겠죠. 어떤 종목일 것 같냐면 일단 SK텔레콤의 위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SK텔레콤의 위치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주간이나 월간이나 뭐 일간에서 보면 일정 부분에서 이제 좀 하락을 멈추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일단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 KT라든지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KT, 그리고 LGU 플러스 이런 종목들을 분할로 매수해서 좀 길게 가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5G 관련해서는 여러 강한 종목들이 있죠. 뭐 KMW 같이 엄청나게 무섭게 올라가는 것들. 근데 이것은 이런 종목들, 특히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것이고요. 따라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은 RFHIC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이게 다른 종목들보다 저점 대비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실적도 이익률이 아주 높은 반면에 뭐라고 할까요? 반면에 덜 오른 종목이 RFHIC고, 그리고 바닥에서 무겁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SK텔레콤 혹은 뭐 LG, 뭐 KT 뭐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장 역할은 저는 LG가 일단 대장이라는 말보다 조금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게 LG, 그 다음 KT, SK텔레콤 이런 순서로 보입니다. 이런 순서로 보이고, 오늘 에코프로가 조금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후성 이런 애들이, 전기차 쪽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인가, 하락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 투자와 어떤 간접 분산 투자를 이야기했을 때 저희는 보통 한 종목에 웬만하면 10% 이상을 잘 하질 않습니다. 하질 않는데, 저희가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시장이 안 좋았고 2017년도에 그 전에 강세장이었던 2016년 17년도에는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꽤 많이 뭐 10종목 이상 분산을 했었고, 올해는
한 10종목 정도로씩 이렇게 비중 10%씩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저희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현금이 한 15%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종목에 30%의 비중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종목들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거래를 비중을 늘린 대부마그네틱이란 종목이 저는 가장 좀 최근에 좀 이상하다 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에 저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일단 담고는 있습니다. 30%. 오늘 마지막 추가 매수를 했는데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은 연간으로는 매우 증가합니다.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것이 보일 정도인데, 뭐 한번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 회사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있다 보면 매출을 먼저 적어보면 2017년도에 132억, 206억, 그리고 올해는 350억 예상을 하고요. 영업이익이 46억, 그리고 42억, 올해는 88억. 그러니까 작년 요때가 영업이익률이 좀 움직이지 않았던, 그래서 주가가 상장 이후에 또 많이 좀 휩쓸렸나라는 생각. 근데 연간으로는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것은 맞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지금 여러 전기차들도 그렇지만 특히 대보가 왜 이렇게 가지? 실적 대비해서 올해 추정 실적 대비해서 PER이 25배밖에 되지 않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PER 한 35배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단 생각인데요. 그 가격대는 PER 35배면 한 8만 원, 요 언더 뭐 정도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해 하반기까지 오늘 마지막 5만 원대에서 5만 900원에 매매를 하면서 5만 9만 원의 매매를 마지막으로 해서 물량을 30%를 실어놨고, 올해 연말까지 8만 원을 목표로 일단은 홀딩할 생각이긴 한데요. 여러 가지가 사실 입장이 있을 겁니다. 이 회사 실적은 엄청나게 증가하는 회사이거든요. ROE가 35까지 올라가고요. 영업이익률이 25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잠깐만요. 보면 영업이익률이 25, ROE가 32네요. 요런 회사의 조합은 거의 없습니다. 2,000개의 회사 중에 저희가 올해 실적들을 좀 보면 2,000개의 회사 중에 100개 미만의 회사가 한 15 이상이었거든요. 영업이익률 15, ROE 15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한 25, ROE가 32라는 것은 한 20개에서 한 30개도 안 되는 종목일 거예요. 20개가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1%가 아니죠. 1%면은 맞네요. 1%. 그러니까 1% 정도에 해당하는 실적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이 회사가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를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ESS 화재 사고 원인 규명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5월이나 6월 요 언저리 때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원인 규명 중인 이게 이제 검사 발표를 할 것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뭐라고 할까요? 그 보호예수 물량이 이건 단기 변수인 거죠. 보호예수 물량은 5월 6일 날 한 14만 주 정도 한 투가 보유하고 있는 요 정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이것만으로 이렇게까지가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하락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회사가 IPO 할 때도 그랬고, 이야기가 하나 달라진 내용이 있었어요. 이 회사가 위탁으로
생산하려고 했던 부분을 지금은 여력이 안 돼서 조금 연기한다라는 식, 혹은 조금 지금은 우리 사정상 좀 힘든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위탁 관련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 회사가 우리는 이 정도의 어떠한 내용을 2019년도에는 할 거야 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까지 할 거야 라고 했던 부분으로 예측을 해서 예측치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건데, 못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이 회사가 말한 것 중에 이 외적인 부분이었어요. 위탁 관련한 쪽. 그래서 이쪽을 지금은 일단 못할 것 같아 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증권사의 어떤 예측치에 반영이 거의 되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반영이 거의 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린 거면 이것은 어차피 반영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가이드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연간으로 보면 실적은 이렇게 가는 회사인데 주가는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이 상승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좀만 깊게 이렇게 보면 이런 회사가 한국에 있었네라고 할 정도의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방향성을 의심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보마그네틱을 비중 30%까지 이렇게 올리면서도 그렇게 걱정이 없는 이유는 일단 업황이 방향성은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해당 종목의 실적 역시도 방향성은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고 있거든요. 무서울 정도로.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보고요. 저희의 입장은 지금이 5월이 됐으니까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면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까지가 마지막 물량을 살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아닐까라는, 좀 무섭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조지표에서 하나만 보면 저는 보조지표를 보기도 했다가 안 보기도 했다가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보조지표는 월간 차트와 주간 차트에서 보조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근데 일간 차트를 볼 때는 또 많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요 보조지표 DMI,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오실레이터는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온 상황이고, DMI 역시도 바닥을 알려주는 어떤 신호가 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것이 이렇게 꺾이는 순간이 바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의 위치로 봐서는 꺾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것이 탁 꺾이는 순간이 바닥이 확인되는 그런 순간으로 일단 보고요. 그리고 아직 1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측치로는 소폭 감소라는 어떤 예측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은 이렇게 실적은 가는데 예측 1분기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부터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어떤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를 아주 좋은 회사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서 비중을 더 많이 싣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아주 우량한 회사들도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비중을 싣고 싶지만 30%로 마감을 하려는 생각입니다. 30%, 40%, 50%더 싣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것은 이제 욕심인 것이고요. 30%도 사실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회원분들도 더 이상의 많은 비중은 마시고, 그리고 하반기까지 변동성을 무시하고 한번 가보는 것,
그리고 목표 주가를 한 8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한번 가보자. 그 안에 목표 주가라는 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달라질 수도 있지만 PER 35배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하는 것이죠. 성장성에 프리미엄을 더해줘서 예, 일단은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이 꼭 월요일 같은데 오늘이 목요일이네요. 예, 일단은 고생 많으셨고 내일 금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